리플의 창립 이야기는 비트코인만 존재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는 비트코인과 거의 동일한 클론 몇 개만 있었죠. 구조나 코드에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는 작업 증명이 비트코인을 특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서 시작됐어요. 당시엔 작업 증명이 비트코인의 가장 큰 혁신이었죠. 비머니나 해시캐시 같은 이전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비트코인이 이전과 달랐던 건 작업 증명이었어요. 이게 바로 점진적인 개선이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전보다 훨씬 나은 이유가 작업 증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어요. 작업 증명이 비트코인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여겼죠. 하지만 우리가 깨달은 건 그때도 그랬지만 원장이 공개되고 분산되어 있으며 모두가 거래 규칙을 알고 거래가 공개된다는 점이 비트코인을 대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관리 기능이 없고 탈중앙화가 비트코인을 위대하게 만들었죠. 작업 증명은 단지 이중 지출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었어요. 초기에 우리가 생각한 또 다른 점은 모두가 비트코인을 쓰면 좋을 거라고들 했지만 사실 모든 결제 시스템도 다 쓰면 좋은 거죠. 결제 시스템의 문제는 너무 많은데 정작 널리 쓰이는 건 몇 개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별 이유 없이 말이죠. 단순히 모두가 자체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에요. 각각 다른 특징과 관할권, 그리고 속도가 다른 결제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고가의 부동산과 껌을 사는 방식이 같을 순 없죠. 서로 다른 특성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탈중앙화되고 비트코인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더 빠르고 저렴한 다중 통화 결제 시스템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자체 은행이 되자는 개념에 동참했죠. 하지만 채굴자나 블록 생산자도 일종의 중개인이에요. 그들은 거래자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높은 수수료를 원하니까요. 반면에 시스템 사용자들은 당연히 낮은 거래 수수료를 원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빠르고 저렴한 결제, 통화 간, 발행자 간, 상호 운용성에 집중해 2012년 6월경 XRP 레저를 설계했어요. 작업 증명이 없어서 통화 할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000억 XRP를 만들어 처음엔 제네시스 계정에 두었죠. 우리는 이것이 글로벌 금융거래의 새로운 접근법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2년 9월쯤 제드 맥케일럽, 크리스 라슨, 아서 브리토, 스테판 토마스 등이 리플을 설립했어요. 새 금융 인프라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XRP 배포, 결제용 브릿지 통화로 XRP 사용이 목적이었죠. 얼마 안 돼서 기관 채택이 저절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XRP 원장의 핵심 기여자예요. 실물 자산 토큰화, DeFi,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 같은 새 기능을 도입했죠. 회사로서 우리는 금융기관이 XRP를 사용해 국경 간 결제 비용 절감, 유동성 확보, 중개 자산으로 활용하는 데 집중했어요. 하지만 분산형 원장이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리플넷은 리플 내 부서로 리플 페이먼트라 불리는데 XRP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기관 결제를 제공하는 게 목표예요. 빨리 깨달은 건 기관 채택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인터넷 초기엔 대학, 군대, 대기업이 채택했고 이게 풀뿌리 채택의 길을 열었죠. 업계는 풀뿌리에만 집중했고요. 누군가는 기관용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봤어요. 은행이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하려면 은행급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했죠. 이름은 여러 번 바뀌었어요. 현재 우리는 제품을 주로 리플 페이먼트라고 부르지만 이를 개발하는 회사 내 부서는 리플넷이라 하며 이는 독점 제품입니다. 리플이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주로 비은행 금융기관, 은행, 결제회사, 대기업에 판매되어 기관 간 결제에 사용됩니다. 리플넷의 큰 특징은 디지털 자산으로 정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어서 다양한 결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디지털 자산에 적합하지 않죠. 예를 들어 같은 회사 내 부서 간 국내 결제에서 XRP로 정산하면 이상할 거예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정산할 수 있어요. 초기에는 XRP로 결제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적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통로나 유동성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XRP로 정산 가능한 시스템을 기관들이 사용하게 하고 인프라가 갖춰지면
XRP 결제에 장애물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리플넷입니다. 리플은 기관 결제용 리플넷과 XRP 원장 및 DeFi 관련 리플X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블록체인들과는 매우 다른 인센티브 모델을 가지고 있죠. 꼭 더 낫다고 말하긴 어려워요. 제 생각엔 더 낫다고 보지만 중요한 건 다른 접근법들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시장엔 다양한 방식이 공존할 수 있고 각자의 강점이 있거든요. XRP 원장의 연관 증명 합의 모델은 경쟁적이지 않아요. 보상을 놓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빠른 거래 확인을 위해 협력하는 거죠. 협력적인 과정이에요. 경쟁 메커니즘이 없어서 누군가 보상을 받으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못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상을 놓고 경쟁하는 셈이죠. XRP 원장은 경쟁적 합의 메커니즘이 없어요. 우리가 빠르게 거래를 처리하려 협력하는 건 XRP 원장의 속도, 효율성, 분산화를 위해서죠. 비트코인을 무료로 채굴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맞죠? 채굴자에게 보상을 주지 말자고 하면 비트코인 작동을 위해 누가 하겠어요? 작업 증명은 정의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 개념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반면에 연관 증명은 제공 비용이 저렴해요. 경쟁 과정이 아니라 간단한 협력 과정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래를 정렬해 순서를 매겨요. 컴퓨터는 이걸 잘해요. 아주 빨리 처리하죠. XRP 원장의 연관 증명 방식엔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빠르고 저렴하다는 거예요. XRP 원장 거래는 몇 초면 끝나요. 비용도 아주 적게 들고요. 원장 용량이나 수수료 급증이 없었어요. 이득 볼 사람이 없거든요. 모두가 거래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길 원해요. 단점은 합의 과정에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래소는 거래를 처리해야 하고 XRP 원장 사용자, 지갑 제공자, 블록체인 관련 사업자들은 효율적 운영에 관심이 있죠. 이런 협력이 블록체인을 유지해요. 이것이 연관성 증명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악의적이고 합의를 방해하면 무시당하고 협력적인 참가자들은 남게 됩니다. 강제로 듣게 할 수는 없죠. 결국 합의 과정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사람은 무시되고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남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XRP 원장의 주요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낸 또 다른 점은 모든 블록체인의 주요 거버넌스는 사람들이 실행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생태계에 참여하면 어떤 거래를 수락할지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게 되고 누구도 그 소프트웨어가 거부한 거래를 강제로 수락하게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XRP를 만들거나 훔쳐서 XRP 원장을 남용하려 해도 말 그대로 아무도 그걸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XRP 원장에서 그런 걸 허용할 소프트웨어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물론 의도적으로 원한다면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에 말도 안 되는 걸 입력하면 컴퓨터가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자체는 어떤 남용도 허용하지 않아요. 남은 공격 방법은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것뿐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무시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장점은 저렴하고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다만 사람들은 빠르고 저렴하며 효율적이길 원해서 참여합니다. 단점은 합의 알고리즘을 실행할 사람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용이 낮긴 하지만 완전히 0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공공재 문제가 있죠. 마치 여러 농부가 공유지를 과도하게 사용해 파괴할 수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땅을 함께 공유한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는 요인은 해를 끼치는 것에 실제로 이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태계에 해를 끼치면 원장이 느려지거나 잠시 멈출 수 있지만 곧 무시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격할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꽤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10년 넘게 5, 7초마다 거의 무비용으로 원장을 정리해 왔습니다. 보낼 수 있는 XRP 메시지를 훔칠 수는 없어요. 내 소프트웨어가 당신의 XRP를 다른 사람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비트코인도 같은 원리예요. 비트코인에서 앨리스의 샘 비트코인을 그냥 밥에게 줘라고 할 수 없죠. 그렇게 하려면 서명된 거래가 필요해요. 이걸로 해결 못하는 유일한 문제는 거의 모든 문제는 각 노드가 모든 규칙을 지키면 해결돼요. 그렇게 해결 못하는 건 이중 지출 문제뿐이에요. 센 XRP를 두 사람에게 동시에 보내려 할 때만 문제가 생겨요. 이를 해결하려면 전체 순서에 동의하면 돼요. 먼저 온 거래가 유효하고 나중에 온 거래는 무효예요. XRP 원장의 연관 증명 과정은 전 세계적으로 거래를 정렬합니다. 이는 매우 이분법적이며 작동하거나 안 하거나입니다. XRP 원장을 공격하는 유일한 방법은 글로벌 정렬을 막는 것인데 이는 전체 네트워크를 중단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XRP 원장에 대한 유일한 가능한 공격은 그저 중단시키는 것뿐입니다. 이런 공격을 할 동기가 없는데 이를 수익으로 전환하거나 이익을 얻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군가 XRP 원장을 중단시키면 사람들은 그의 말을 무시할 것입니다. 연관 증명은 내가 당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정렬에 동의하려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면 나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참여자들은 남고 나쁜 참여자들은 도태될 거예요. 하지만 그건 XRP를 단독으로 배포할 수 없다는 뜻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더리움 같은 많은 블록체인은
디지털 자산 할당에 지분 증명을 써요.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을 사용하고요. XRP 원장엔 XRP 할당 경쟁 과정이 없어서 회사를 만들어야 했어요. 네트워크에 쓰레기를 퍼붓는 식의 일반적인 공격이 있었죠. 아무도 그 수준의 정교한 공격을 시도한 적은 없어요. XRP 숏 허용 시 이 공격을 알아야 해서 그럴 거예요. XRP를 과도하게 공매도하도록 두진 않을 거예요. 그 공격은 결국 XRP 공매도를 허용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니까요. 맞죠? 그게 바로 손해를 보는 상대방이에요. 실제로 이게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공격을 시작하려면 연관 증명으로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 연관 증명의 작동 방식을 생각해 보면 걱정되는 건 그 공격뿐이에요. 맞죠? 합의에 참여할 사람들을 고를 때 유일한 기준은 그들이 네트워크를 망가뜨리려 공모하지 않을 거란 거예요. 네트워크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을 골랐는데도 그들이 공모한다면 당신의 선택 능력이 최악인 거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비교하면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이 가장 많은 사람이 같은 유형의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은 쪽을 선택하느냐, 원하는 쪽을 선택하느냐, 돈 많은 쪽을 믿으라는 게 더 나은 모델이라고 상상하기 어렵죠.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공격이에요. 네트워크를 짧게 한번 멈출 수 있을 뿐이고 그러려면 신뢰도 쌓아야 해요. 실용적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 이중 지불 공격처럼 이해해야 해요. 가능성과 대책을 알아야 하는 같은 범주죠. 마지막 확인 시 약 600개 노드가 있었고 그중 100여 개가 실제 검증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비트코인의 풀 노드와 채굴 노드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약 600개의 풀 노드가 있고 그중 120개 정도가 합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어요. XRP 원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같은 원장의 새 버전을 만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소프트웨어가 제네시스 계정이라는 걸 만들고 모든 XRP를 그 계정에 넣어요. 그래서 2012년쯤에 살아남은 체인이 가동됐을 때 제네시스 계정에 1천억 XRP가 생겼어요. 창립자들은 회사와의 약속대로 일부 XRP를 가져갔고 800억 정도를 리플에 기부했죠. 재밌는 건 초기 참여자들 중 많은 사람들도 제네시스 계정에서 XRP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립자들처럼 제네시스 계정에서 직접 XRP를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리플이 받은 800억 XRP는 제네시스 계정에서 XRP를 가져간 창립자들이 준 거예요. 리플의 원래 생각은 XRP를 빨리 배포하고 세계에 나눠주는 거였죠. 처음엔 많은 XRP를 오래 보유할 줄 몰랐는데 XRP 시장이 없을 때 누가 XRP를 팔 수 있게 되자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XRP는 거의 가치가 없었죠. 이건 오랫동안 사실이었어요. 정말 아주 작은 가치였죠. 누가 리플을 속여 XRP를 받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XRP가 필요할 때만 가져갔고 우린 비트코인 토크 포럼 등에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XRP를 즉시 팔 수 있게 되자 우리가 $10어치 XRP를 나눠줘도 누군가는 9 또는 $50까지 쓰며 경품을 노렸고 결국 XRP 나눠주기가 불가능해졌어요. 심지어 경품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도 바로 팔아버렸죠. 왜냐하면 정말 원했다면 그냥 샀을 테니까요. 그렇죠? 공정한 가격에 원했다면 샀을 거예요. 그래서 안 샀던 거죠. 이게 우리에겐 흥미로운 도전이 됐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시작할 때의 절반 이상 상당한 양의 XRP를 갖고 있어요. 아마 450억 정도 있을 거예요. 나쁜 문제는 아니지만 흥미롭죠. 하지만 XRP 원장 사용을 장려하려고 이 자산을 효과적으로 쓰는 게 의외로 정말 어려워요. 사실상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판매와 비슷해져요. $10어치 XRP와 $10를 교환할 수 있다면 둘 다 같은 가치로 여기게 되죠. 실제로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돈은 주기 어려운 법이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흥미롭죠. 결제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고 XRP 원장의 고품질 스테이블 코인이 없어서 출시 중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 DeFi에 중요하고 XRP 원장의 새 기능을 추가하며 많은 XRP도 보유 중이죠. 규제 면에서 우리는 꽤 보수적이에요. 거래소 사업은 안 해요. 거래소에선 주소만 입력하면 돈을 보내니까요. 우리는 의외로 보수적이에요. 은행용 규제 서비스도 있고요. 결제 회사로서 여러 라이선스도 있어요. 비트 라이선스도 있고요. 개발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기술을 개발하고요. 2021년에 시작한 XRPL 보조금 프로그램도 있어요. 개발 가속화를 위해 10억 XRP를 투자했습니다. 암스테르담, 에이펙스 같은 개발자 이벤트도 열고요. 해커톤도 개최하고 학습 포털도 만들었어요. 스타트업 지원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죠. 하지만 그냥 주는 건 매우 어려워요. $10 주면 하기 싫어도 할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찾고 싶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돈 때문에 억지로 하면 인센티브 없어질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해요. 실제로 놀랍도록 어려운 일이었죠. 저 알고 보니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였어요. 제가 여기 있죠. 10년이 지난 지금 3, 4년 안에 XRP 대부분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려웠어요. 우선 우리는 소매 고객이 없어요. 실제로 소매 제품도 없고요. 우리는 거래소가 아니에요. 지갑 운영자도 아니고요. 소매 제품 개발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아시다시피 고객이 있지만 그건 결제기관 쪽이에요. 고객 확보용으로 이걸 쓰는 회사들과 파트너십은 있어요. 돈을 주고 그들이 좋아할 거란 합리적 기대가 있다면 괜찮죠. 그들을 끌어들이려고 돈을 주는 거죠. 맞죠? 하지만 그들이 보는 걸 좋아하지 않고 돈 때문에만 있다면 인센티브가 끝나는 순간 사업은 무너질 거예요. 실제로 뭔가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해요. 항상 확실히 알 수는 없죠. NFT가 한때 인기였고 많은 사용 사례가 흥미로워 보였어요. 이제 탄소 시장, 수집품, 게임 관련 자산, 실제 이벤트와 연결된 자산 등이 유망해 보이죠. 단기적으로는 뭐가 통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확실히 보조금을 지원해요. 일부 회사들은 그걸로 고객 확보를 하는데 그건 정당해요. 하지만 주의해야 해요. 돈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인센티브가 끝나면 다 떠나갈 수 있어요. 그들을 신중하게 검증해야 해요. 우리는 리플은 토큰을 무작정 뿌리지 않아요. 건설적으로 쓸 사람들에게 가길 바라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며 조정했죠. 처음엔 최대한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그들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쓰는지 XRP와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할 기회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XRP로 결제하는 고객에게만 집중했죠. 지금은 그 두 접근법 사이 어딘가에 있어요. 현재 미국에서는 소송 문제로 XRP 결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동, 아시아, 남미, 유럽 같은 지역으로 많이 확장했죠.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고객들은 이걸 기관용 결제 상품으로 사용해요. 고객들은 내부 재무 기능이나 송금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는 제도적인 전통 금융 상품이지만 많은 경우 XRP를 중개자산으로 사용합니다. 좋은 예로 미국에서 멕시코로 송금하려는 고객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거래소에서 XRP를 사서 XRP 원장으로 멕시코 거래소에 보내고 일종의 오프램프를 사용합니다. XRP를 멕시코 페소로 팔고 멕시코 거래소와 연결된 출구를 이용합니다. 결과적으로 60, 80초 만에 미국 자금에서 멕시코 페소까지 전체 송금을 완료하며 대부분의 이런 경로는 휴일에도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이용 가능합니다. 국내 송금은 시스템 개방 시까지 지연될 수 있지만 나머지 송금 과정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은 규제 외에 디지털 자산 결제를 꺼리는 주 이유가 가격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디지털 자산을 80초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어요. 10초간 XRP 변동성을 주말 동안 멕시코 페소 보유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XRP가 더 변동성 크지만 2분 내 XRP는 연휴 주말 페소보다 덜 변동적이에요. 다른 장점은 타인 자본으로 인한 고비용이나 각 지불 경로마다 자본을 쌓아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멕시코에서 지불하려면 멕시코 페소를 보관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필요한 양을 모르면 더 많이 갖고 있어야 하고 유럽엔 유로, 미국엔 달러 이렇게 여러 통화를 쌓아둬야 할 수도 있죠. 디지털 자산의 장점은 현지 통화나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목적지 국가에서 필요한 통화로 즉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멕시코에서 페소가 필요하면 휴일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1분 안에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이게 고객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는 거죠. 전 세계에 미리 자금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어느 경로로 돈이 필요할지 예측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이것도 규제를 받는 기관용 상품이에요. 리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만든 이유인데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기업용 디파이 유통 채널이에요. 리플렛 쪽 전략은 기관들에게 디파이 서비스 접근권을 주는 거예요. 현존하는 규제 미충족 제품이 아닌 미래의 규제 충족 가능한 진정한 디파이 앱들이죠. 이건 우리 소프트웨어를 결제에 쓰는 회사들의 유통 경로예요. 대출 상품, 증권 토큰화, 금융 상품 토큰화 같은 실물 자산, 암호화폐 결제로 미래 고객 서비스 등이 포함돼요. 이들은 결제와 고객 관리에 이미
리플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인 금융기관들이에요. 우리는 집중했어요. 초기엔 누구나 받아들였죠. 많은 거래량을 확보해서 나중에 전략적으로 결정하려고요. 그 다음엔 디지털 자산이 경쟁력 있는 통로를 살펴봤어요. 고객이 부족하면 아무나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전략적으로 가장 타당한 걸 고려해요. XRP로 결제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니 XRP 결제에 적합한 고객을 찾았죠. 비은행 금융기관을 타겟으로 삼았어요. 큰 은행을 얻으면 좋지만 그들은 느리고 위험 회피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민첩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고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도 은행들은 보통 그걸 고객에게 전달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안 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죠. 하나는 그러면 은행이 우리에게 의존하게 되고 우리 서비스가 멈추면 고객들에게 서비스가 나빠질 거라고 말해야 해서요. 어떤 은행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는 은행에서 일부 결제는 환상적일 거예요 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글쎄, 왜 다른 것들은 환상적이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리플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잘 맞았던 곳에서 우리는 이봐요, 여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멕시코로 송금을 하고 있다면 XRP로 결제할 수 있고 이치에 맞고 그러면 고객에게 더 나은 비용과 더 나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제 위치에 대한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소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간에도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에게 혜택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전략에 맞는 고객에 집중했어요. 처음엔 비은행 금융기관들이었고 주로 송금 사례였죠. 그들은 XRP로 결제하길 원했고 우리도 대상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모든 새 고객들이 어떤 형태로든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하고 있어요. XRP가 모든 경로에서 작동하진 않고 항상 경제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선호하는 모델을 못 쓴다고 고객을 거절하지 않기로 했죠.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는 기술이 시장에서 가장 잘 작동하도록 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타겟 고객을 보고 있어요. 크립토 네이티브는 큰 유망 분야예요. 크립토 인지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들이죠. 우리의 전통적 고객은 머니그램 같은 회사였어요. 그들은 송금하고 소매 고객이 있지만 고객들은 뒤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들이 아는 건 달러 넣으면 멕시코 페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새 타겟은 두 가지 새로운 영역이에요. 하나는 크립토 네이티브로 크립토 고객에게 서비스, 온오프램프, 교환, 지갑 결제 등을 제공해요. 그들이 디지털 자산을 규제에 사용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이미 고객 흐름에서 디지털 자산을 쓰고 있고 더 많은 마찰을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해결책이 있다면 이미 효율적인 사례도 다룰 수 있지만 아직 조정 중인 경우엔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고객부터 시작하면 크게 개선하기 쉽죠. 그래서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최악의 경험을 하는 고객을 먼저 타겟팅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당연히 크립토 네이티브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또 다른 영역은 중소기업인데 이들은 서비스를 잘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만큼 서비스를 잘 받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예를 들어 대규모 기업으로는 아마존,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전 세계 수만 곳에 결제를 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회사라면 대량의 소액 결제는 주로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이루어졌죠.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실제 매장이 있다면 많은 고객에게서 결제를 받겠지만 수만 명의 공급업체에 지불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그렇죠. 맞나요? 그들은 약 35천 개의 공급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버는 모든 운전기사에게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런 중소기업들은 특이한 사용 사례를 가지고 있어 전통 금융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죠. 우버는 크리스마스 선물 살 돈이 없어 운전한 기사에게도 크리스마스에 지불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 돈을 즉시 당신의 주머니에 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것들은 이제 가장 큰 회사들은 수백 명의 결제 엔지니어를 고용할 수 있죠. Airbnb, 우버,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아마도 이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각각 10억 달러씩은 썼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과 경쟁하려 한다면 그 분야에서 중소기업으로 경쟁하고 싶다면 수백 명의 결제 엔지니어를 고용하는데 10억 달러를 쓰고 싶나요? 아니죠. 당신은 다른 해결책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좋은 목표 시장이에요. 은행들과 계약을 체결하면 매우 멋져 보이죠. 우리도 가끔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움직임이 매우 느리고 실행이 더딥니다. 그들은 매우 보수적이에요. 그들은 결코 리플의 성공 사례가 되지 못할 거예요.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건 그들에게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은행과의 보도자료가 큰 의미가 있어서 은행에 많이 집중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보도자료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수십억 달러를 움직이고 싶다고 하면 그들은 글쎄 우린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 라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로 이건 승자 독식의 세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디파이에서 중요해요. 안정적이고 익숙한 자산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순자산이나 비용을 달러로
생각하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으면 가치가 안정적이에요. 확실히 변동 걱정 없이 고정된 가치를 가진 자산을 보유하는 게 유용한 경우가 많아요. XRP 레저나 이더리움 같은 탈중앙화 블록체인이 있어서 하나만 지배적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장점이 사라지니까요. 한 거래 상대방이 무너지거나 충격을 받아 자산이 디패깅되면 전체 디파이 생태계가 황폐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자 독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양한 관할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더와 서클은 관할권이 달라 각각 장단점이 있죠. 리플은 테더나 서클과 관할권이 달라 또 다른 선택지가 되며 리스크 프로파일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XRP 원장에는 좋은 토큰, 특히 좋은 스테이블 코인이 부족한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없진 않죠. 게이트 허브, 코리움, 솔로제닉에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다른 블록체인에서 보듯이 디파이 생태계의 유용성을 높인다는 게 입증됐죠. 최근 XRP 원장에 AMM이라는 기능을 출시했어요. 이건 우리 탈중앙화 거래소와 연동되는 자동 마켓 메이커 기능인데 두 자산 간 거래를 위해선 두 자산이 필요해요. 그리고 변동성 있는 자산과 안정적인 자산이 있을 때 잘 작동하죠. 자금을 오래 보유하거나 담보로 쓰려는 사람들, 예를 들어 디파이에서 대출받고 변동성이 있는 디지털 자산을 가진 경우 마진 계좌처럼 잠재적 손실을 커버할 담보가 필요해요. 하지만 변동성 높은 담보는 좋지 않죠. 그래서 XRP 원장의 고품질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대출 같은 디파이 사용 사례에 도움될 거예요. 대부분은 달러를 빌리고 싶어 하니까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디지털 자산을 빌리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보통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이유로 돈을 빌리고 싶다면 지금 돈이 없어 차를 사고 싶을 때처럼 위험을 즐기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변동성 큰 자산으로 빚을 지고 싶진 않겠죠? 그 빚은 달러나 자국 통화로 표시되길 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XRP 원장과 다른 곳에 고품질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실물 자산 대출 같은 디파이 사용 사례를 가속화할 거라고 봅니다. 실물 자산을 팔 때 디지털 자산 노출을 원치 않아 급히 처분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디지털 자산 노출을 원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디파이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XRP에서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XRP는 XRP 원장의 네이티브 토큰이자 가스 토큰으로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되거든요. XRP 원장엔 자동 브리징 같은 기능이 있어서 XRP가 다른 자산 간 유동성 제공의 중심 역할을 해요. 다른 자산이 많을수록 XRP가 이들을 연결할 기회도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봅니다. USDC는 기본적으로 미국 관할권과 연관되어 있어요. 테더는 미국 관할권과 연관이 없습니다. 그게 알다시피 좀 더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당신의 위험 성향이나 미국 규제를 받는 회사라면 테더보다 USDC를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또는 다각화가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다양한 프로필을 가진 큰 금액을 보유하는 게 너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른 위험 프로필이에요. 예를 들어 대기업이라면 스테이블 코인만 보유하지는 않을 거예요. 위험 분석을 하고 라이선스, 관할권, 수익 등을 살펴볼 거예요. 리플은 대차대조표에 엄청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는 신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냥 다른 위험 프로필일 뿐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관할권에서 운영될 겁니다. 리플은 송금 라이선스로 이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리플에 자격 있는 투자자 고객들에게 발행될 거예요. 리플렛 고객들은 리플에서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받을 수 있겠죠. 이는 리플이 송금 라이선스나 신탁 라이선스 등을 가진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해당 라이선스를 발급한 주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될 겁니다. USDC와 매우 유사한 규제 프로필을 가지고 있어요. 리플이 발행 시 현금이나 국채 같은 자산으로 1.1 담보됩니다.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뒷받침될 겁니다. 물론 그 정책은 언젠가 바뀔 수 있지만 우리는 현금이나 국채 같은 등가물로 완전히 뒷받침할 현재 의도를 대중에게 매우 명확히 알릴 것입니다. AMM이 현재 가동 중입니다. AMM 기능은 네트워크에 승인되고 거버넌스 과정을 통해 투표되어 가동
완성되었으며 지금 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XRP 원장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토큰 쌍 사이의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XRP 원장의 주문서 시스템과 통합됩니다. 우리는 오더북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를 운영 중인데 이는 AMM보다 자본 효율적이지만 다양한 토큰 지원에는 덜 효과적입니다. AMM은 유동성 제공에 덜 자본 효율적이지만 풀의 자산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수익을 줍니다. 우리 AMM의 특별한 기능인 연속 경매 메커니즘은 중재인의 수익을 유동성 공급자의 수익으로 전환해요. 이는 매우 훌륭하고 강력한 DeFi 플랫폼이죠. 스테이블 코인 출시 후 XRP와 같은 자산과 거래할 수 있는 자동화 마켓 메이커를 만들 수 있어요. 실제 자산 토큰화 기술은 이미 있어요. 이제 기업들이 구축하고 출시하면 돼요. XRP 원장에 실제 자산 토큰화를 도입하는 ZONIX와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그리고 스펙트럼의 다른 끝에는 대출 프로토콜 같은 기능이 있어요. 이건 개념적으로만 발표했고 아직 초기 단계예요. 지금은 커뮤니티 의견을 듣고 사람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XRP 레저에서의 DeFi와 다른 블록체인에서의 DeFi 간에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어요. 보통 다른 블록체인에선 새 DeFi 서비스를 만들려면 개발자가 코드를 짜고 스마트 계약으로 올리죠. 하지만 XRP 레저는 달라요. XRP 레저는 현재 스마트 계약을 지원하지 않아요. 훅스라는 프로젝트 등을 통해 앞으로 그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AMM이나 NFT, 대출 프로토콜 같은 새 DeFi 기능을 원할 때 이걸 블록체인 핵심 기능으로 도입하게 돼요. 이에는 장단점이 있죠. 제 생각엔 이게 더 나은 방식이지만 확실히 장단점이 있어요. XRP 원장의 이런 핵심 기능들은 잘 계획되고 검증됐으며 관련 도구들도 잘 작동한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에서 볼 수 있는 문제, 즉 스마트 계약으로 뭔가 하려다 NFT를 도둑맞는 그런 일은 없어요. 상호작용에 쓰는 도구가 이 모든 DeFi 기능을 이해하죠. 이게 다 핵심 원장 기능이니까요. 그래서 다 잘 설계됐고 효율적이며 빠르고 저렴해요. 유동성이 집중되어 있어서 유동성을 분산시키는 800개의 DX가 없습니다. 단점은 아이디어를 떠올려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고 바로 원장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발 및 채택 주기가 더 느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 기능은 잘 구축되어 있지만 나머지 10%에 대해선 직접 스마트 계약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미래에는 훅스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거나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발 주기가 느리고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단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비즈니스 요구가 있다면 이더리움에서는 스마트 계약을 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XRP 원장엔 배포 못하지만 중요 기능들이 효율적으로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DeFi에 대한 매우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비트코인보다 개발 주기가 더 빠른데 이는 커뮤니티가 새 기능 추가를 위해 설계가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만큼 느리진 않지만 스마트 계약처럼 빠르진 않아요. 회사에 의뢰해 주말 만에 스마트 계약을 만들 수 있긴 하죠. 그렇게 빠를 순 없어요. 반면에 잘못 설계된 스마트 계약으로 인한 혼란은 없어요. 이더리움 지갑에선 계약 내용을 모르고 동의할 수 있지만 XRP 원장 도구는 AMM 기능을 이해해요. 원장 기능이니까요. NFT와 DEX 작동 방식도 이해하죠. 이것들도 핵심 원장 기능이에요. 이 접근법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게 더 나은지 논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선택지가 많은 게 확실히 좋아요. 상황에 따라 더 나은 선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거래들은 빠르고 저렴하고 안전하다는 점도 있어요. XRP 원장이나 생태계에 스마트 계약을 추가하는 두 가지 계획이 있어요. 하나는 EVM,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사이드 체인 방식이에요. XRP 원장과 사이드 체인 사이에서 토큰을 이동할 수 있게 되죠. 그 사이드 체인에서는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을 XRP 생태계로 가져올 수 있지만 XRP 원장 자체는 아니에요. XRP 원장이나 사이드 체인 중 하나 또는 둘 대 계정을 갖게 되는 거죠. XRP 원장에서 바로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것처럼 완전히 통합된 경험은 아닙니다. 리플 외부에서 개발된 훅스라는 접근법이 있는데 웹 어셈블리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에요. EVM과 호환은 안 되지만 XRP 원장 정신을 따라 빠르고 저렴하며 안전하게 만들어졌어요. EVM만큼 강력하진 않고 호환도 안 돼서 스마트 계약을 다시 구현해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아요. EVM에서 가능한 일부 기능들은 여기선 적합하지 않거나 구현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원장 업데이트 없이
없이도 주요 DeFi 사용 사례 대부분을 구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미래의 일이에요. 개발 중이고 세할이라는 병렬 체인에서 실제 돈으로 운영 중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그러니까 수십억 달러짜리 블록체인의 급진적 기능을 도입하기 전에 실제 테스트 데이터를 얻는 거죠. 이게 바로 실전 테스트를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사이드 체인은 XRP 원장 자체를 크게 바꾸지 않아서 두 제품이 함께 작동할 수 있다고 봐요. 훅스는 XRP 원장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하죠. 더 많은 위험과 동의가 필요한 셈이에요. 블록체인의 중요한 점은 변경을 꺼린다는 거예요. 2년 후에도 지금처럼 작동할 거란 믿음이 블록체인의 강점이니까요. 비트코인은 걱정 없어요. 몇 년 떠나 있어도 돌아오면 그대로일 거예요. 이더리움은 포비에서 포에스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잘 작동할 거예요. 가치의 일부는 그 안정성에서 나오죠. 그래서 큰 변화를 만들기가 매우 어려워요. 많은 이들이 발전이라도 변화를 꺼려 해요. 비트코인이 스마트 계약을 채택 안 한 이유죠. 할 수 있었지만 안 했어요. 비트코인 다음에 가치가 있으니까요.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플랫폼이고요. 결국 현재 모습 그대로의 가치가 충분한지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스마트 계약 기능을 일부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점이 있어서 아예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중간 지점이 있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한쪽 극단에 있어요. 비트코인 이동 외엔 아무것도 안 해요. 서수나 비문으로 뭔가 하려 했지만 사실 억지로 끼워 맞춘 거죠. 반대쪽 극단엔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이 있어요. 완전 유연하고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지만 비용과 보안 문제가 있죠. 중간 지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전체 생태계 동의 없이도 합리적인 새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요. 그게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 훅스가 사하우에 처음 도입됐을 때 스마트 컨트랙트의 권한을 조절하는 스위치가 있었어요. 시스템 안정성과 합의 알고리즘 유지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CPU 과부하 없이 모든 게 잘 돌아가자 스마트 컨트랙트에 더 많은 제어권을 줬죠. 이런 보수적 접근이 아마 좋을 거예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블록체인은 빠른 변화보다 안정성이 중요해요. 한번 망가지면 고치기 어렵거든요. 리플이 기업들의 DeFi 참여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으면 해요. XRP 원장으로 기업들이 DeFi에 쉽게 참여하고 원하는 기능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인터넷의 좋은 점은 아마존이나 트위터 같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인터넷의 진짜 멋진 점은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모든 걸 다 갖춘 곳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건 사람들이 원하는 걸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XRP 원장이 흥미로운 DeFi 경험의 상당 부분을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기업 중심의 대출, 실물 자산 토큰화, 유동성 공급, 지불 같은 분야에서요. 지불이 정말 중요해요. 지불을 제대로 해야 해요. 모든 게 지불과 연결되니까 대출도 결국 여러 번의 지불이잖아요. 실물 자산 토큰화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사고 팔겠죠. 그것도 다 지불이에요. 기관과 소매 DeFi 양쪽에서 지불을 잘 처리하고 우리 스테이블 코인으로 DeFi를 활성화하고 XRP를 이러한 자산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자산으로서